사회의 미래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는 거,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하는 그런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아무리 정치가 나쁘고 아무리 그래도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 일본에서 북송교포 인권운동을 하고 계시는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은 196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여고생일 때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셨다가 이제 가족 중에 혼자만 가셨다가 43년 후에 탈북을 해서 2004년에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일본에서 이제 책도 한 권 내셨고, 또 북송 사업 자체가 일종의 사기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십니다. 베나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생생현대사에서 모신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를 북한에서는 과연 당대에 어떻게 선전을 했었나, 또 북한 주민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저격해서 유교사께서 이제 순국하신 일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거를 아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저격한 사람이 큰 공을 세웠다고 그러면서 그랬지만 우린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일본에서 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북한 사람들보다는 정세를 알고 있고 하니까 또 나쁜 짓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동들의 원수를 갚았다는 거죠. 그 반동의 개수가 있나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반동의 개수란 말입니다. 그 개수에게 원수의 보복에 청탄 보복다,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했죠.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계속 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적인 말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그러나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했었습니다. 문세광이 제1동포라는 것도 북한 주민들은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문세광이 저청년계 그런 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문세광은 왜 인천에 북한 배가 안 오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자기를 구하러 오리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할 택이 없죠. 그러니까 문세광에게 저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네가 집행만 하면 북한이 구해준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건 거짓말에 지나지 않고, 그건 무슨 그때 김일성이 때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김일성이가 그거 구하자고도 생각 안 했고 그 계획에도 없었죠. 그러나 본인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뭐 자기도 죽는다 하면 자기 무슨 목숨 걸고 그 사람을 뭐 저격하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79년 11.6 때 박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야, 그때와 뭐 유여사 때하고 다르죠. 뭐 굉장했죠. 북한에서는 뭐 떠들었다는 건 어떻게 말도 아니죠. 그럼 뭐 사람들 다 만세 부르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굉장했어요. 뭐 당장 뭐 통일이 될 것처럼 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그랬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박 대통령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관심 표시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잡혀가고 그때는 일체 보도된 데 대해서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아 이렇구나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고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새마을운동이요 뭐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할 때도 그게 아주 나쁜 거라고 계속 선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반동의 나라겠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자기네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없단 말이야.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조금이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괜찮은 정치를 한 것 같아. 그날로 자기 목은 생목이 달아나니까. 네. 일체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은 일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차츰차츰 진실의 눈을 뜨셨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 돌아와서 진실의 눈을 떴다기보다는 박 대통령 내외관 회생에 되신 데 대해서는 이 일본에서는 이 방문단으로 사람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네, 북한을 왔다 갔다 했었죠. 친척 방문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저 딱 일본에서 간 기육자들끼리만 안에서 통하는 일이지 그 외부에 안 나가게. 네. 그러나 그저 진실에 가까운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을 해서 이제 북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있었죠.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죠. 그럼 그때 북한 주민들의 그 태도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근데 그게 북한 주민들은 제1동포에 한정된 문제였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그저 제1동포들도 자기 목숨은 그런 데다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일체 말 안 하죠. 그런 거는 딱 제1동포끼리만 만났을 때 이렇단다. 나는 그래 아무 쪽이라도 다 쓰러지면 어떡하겠냐. 한쪽이라도 좋으니까 발전해야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건 절대로 나가지 않는 우리만 있을 때 그렇지 북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일체 말 안 합니다. 그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그런 내용 상상도 못 하고요.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이 보실 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반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그 사이에 많이 있었지만 군사 쿠데타 그건 훑들으면 나쁜 짓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을 변혁시키자면 자기 손에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로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야만 자기 손에 권력이 들어오니까 그건 부득이하게 나는 그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과 실천을 하려면 권력이 필요한데 쿠데타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했었다. 그때는 그 쿠데타를 통하지 않으면 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영웅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북한과 한국이제 동시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전쟁에서 남북이 아마 같은 수준으로 파괴됐을 거예요. 만큼 파괴됐잖아요. 한반도에 거의 남아난 게 없었죠. 네. 북한의 어느 산은 폭격에 의해서 1m가 산이 낮아졌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북한은 그 후에 북한은 도와주는 데가 있었어요. 16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식량도 도와주고 뭐도 도와주고 방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고아들도 데려다 길러주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 각 사회주의 나라의 고아들도 다 보내고 도와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한국이 이 박 대통령 시대에 와서 역전을 했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일으켰잖아요. 그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라는 말은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 머리를 찌푸려야 될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새마을 운동을 본딴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무런 절명운동이라는 게 성공했으면 북한이 그랬겠습니까? 천리마 운동은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뭐랄까 북한의 그 경제 상태에서는 그 어느 운동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갔을 때 절마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에서도 절마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는 절마운동이라는 게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다만 작업반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뭐 일을 잘한다는 게 시간은 오래 있으면 일을 잘한다. 이럴 정도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따지지 않고 투입한 시간만 따지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그 천리마 운동을 해서 크게 발전한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야무야 되고 말았죠. 거기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한강의 그것처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것도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을 게 아니나요. 그러나 없었으니까 우야무야 되고 말았다. 역시 사유재산 제도가 중요한 걸까요? 자기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지요. 중요합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계획경제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대학생 때 혼자서 대학에서 그거 알면 날 죽였겠죠.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얘기죠. 있을 때 내가 쭉 그 계획경제라는 게 사회주의 경제라는 게 어떤 것인가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고 갔거든요. 갔는데 그렇게 막연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경제란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게 되지 않는가? 그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내가 혼자서 공부를 했거든요. 혼자서 뭐 정말 희랍, 철학부터 해서 독일의 헤겔 철학까지 다 하면서 그 레닌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 레닌이 오래 살았으면 무엇인가 새로운 출구를 나타내든지 그러지 않으면 레닌이 계획경제가 안 된다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닌은 너무 일찍 죽었다. 레닌이 벌써 정권을 잡은 초기부터 이 계획경제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일이 불합리성 때문에 굉장히 그걸 앓고 있었어요.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부분 사유화 정책, 리베르만 방식도 도입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의 가덕이의 문제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계획경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는 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될 수 없는 경제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래서 망행기고 그 천리마운동이라는 거는 그 계획경제를 그 맹목적으로 집행하자는 그런 운동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 지속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박정희와 김일성을 비교하자면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정희와 김일성. 박정희는 진짜로 내적을 위한 대통령이었고 오직 나는 조국을 위하여. 김일성이도 목표는 그렇게 걸었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시켰다. 그저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거 했을 때 북한으로 들어왔을 때 원래 김일성은 자기가 북한의 그 통수자가 되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소련 대위 계급장 달고 왔죠. 나이도 어렸고. 나이 너무 어렸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선배 투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올해 김일성이랑으로도 진짜 백이 김일성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김일성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김경천 장군도 있고 뭐.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그 동경하다가 그 자기가 김일성이라고 했지. 근데 김일성이는 뭐랄까 그 자기가 상상도 못한 게 이 마지막에 2차 대전 끝날 때 일본군에게 쫓겨서 자기네 그룹파가 그 소련 영토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소련은 지금 2차 대전이 한창 할 때니까
레닌그라드 방어전투에 참가했다고 들었어요, 내가. 자기네 그룹바가에. 그때 스탈린 눈에 들었단 말입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이는 원래 체격도 건장하고 인물도 잘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 대표단들이랑 와서 사진 탁 찍으면 김일성이는 탁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키도 크고 크고 뭐 미남인 건 인정합니다. 인물도 잘나고 목소리도 우렁우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 기억에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상상도 안 했던 한반도를 두 개로 가르자 이렇게 되었을 때 스탈린 머리에 탁 김일성이가 떠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상상도 안 하는 시기가 김일성인데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왔으면 때는 남로당 출신이든 무슨 북한 출신이든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가지고 정부를 구성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그룹 중국 동부지방의 중학생 때 이른바 빨치산파. 빨치산파 그 사람들 내놓고는 다 숙청했단 말이에요. 네, 뭐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뭐 남로당파 다 숙청했습니다. 남로당파도 다 남일이도 그렇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직 자기 권력을 위해서만 그랬단 말입니다.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차가 남기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는 건 언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뭘 보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경제 발전이죠. 경제 발전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같은 선에서 출발했는데 한국과 북한이 원래는 지하자원이 아무 지하자원도 없는 게 없습니다. 북한은. 네. 그렇게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이 몇 배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배인 게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가 지금 차이 났는지도 모르겠나요? 한국이 올라섰잖아요. 그것은 정치의 차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탁월해서 경제 발전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똑똑해서 뭐 누가 지도자를 했더라도 경제 개발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자기 의사를 다 발휘할 수 있게끔 사회를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그게 없이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제도가 없이는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똑똑해요.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6등권 내에 들어갔죠. 네. 북한은 200등권 네? 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죠. 제일 와스터 나라. 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자원이 이제 부득한 나라가. 그게 정치의 차이라는 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권위주의적인 정부였고 국민들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제한했을까요? 그때는 아직까지 군정 시대였으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박정희 시대에 구축된 게 아닐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오지 않았을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밥을 굶는 사회에서는 인권이 없다. 자유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밥을 굶게 되는 거죠. 네.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 우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밥을 굶게 되고. 생각해봤어요. 2,500만 나라에서 5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걸 적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고난의 행군 때. 그것도 한 3, 4년 동안에. 네. 전쟁을 해서도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한 500만 보십니까? 북한 당국은 80만, 또 국제사회는 뭐 300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300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부에 있은 나로서는 500만은. 왜 500만이라 하는가? 북한의 간부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는가? 당회의로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죽었다, 사람들이. 당회의라는 거 당원들의 무슨
50% 이상이 참가해야 회의가 수립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형성된다. 아, 네. 정족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출석수를 채워야만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당 회의를 하지 못할 정도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방에 깔린 게 시체였으니까요. 제가 300만 사망설을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좀 대량 아사가 있었던 건 많지만 숫자를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500만은 제가 또 500만 네. 죽었을 겁니다. 그에 도시부는 큰 도시는 경찰이 시체를 밤사이에 다 없애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낮에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전문 시체를 처리하는데 이 촌에 간 사람들은 촌에서는 미처 시체를 처리 못해요. 그럼 시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시체가 그 자리에서 썩어서 그냥 너들너들해질 때까지 쌓아놓은 가득했어요. 유엔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제 후배가 그때 이제 북한을 다녀왔는데 자기는 함흥 역전에 그렇게 시신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나는 지금도 무슨 생각이 나는가. 역전이라는 게 그저 겨울이고 여름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여름에는 비를 피하자면 역전에 가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면하자면 역전에 가야 하고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몸을 이렇게 그래서 그 체온을 가지고라도 그러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 죽잖아요. 그럼 탁 들어눕는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 죽은 거 알고 자리를 옮겨요. 그럼 시체는 그냥 있죠. 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이 사람한테서 사람 몸에 이가 사방으로 와 빠져나와요. 아, 몸속에 있던 이가. 네. 왜 그런가? 사람이 죽으면 피가 굳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 못 먹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 시체로 넣고 사방으로 세탁게. 난 그거 봤을 때 지금도 몸서리쳐요. 이들이 쫙 퍼져나가는 그 광경을 봤을 때 막 머리가 곤두서고에 그 공포라는 건 난 지금도 이제 안 먹어요. 아, 500만 인구의 20%가 네, 굶어 죽었다.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참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거든요. 일본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괜찮게 살았고 네. 그런 때도 걱정 없이 살았고 또 일본에 그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더 먼저 굶어 죽었고 네. 그러니까 층층이 많았죠. 근데 내 동무가 유치원 원장을 했어요. 유치원 원장을 했는데 동생이 일본에서 저청년 무역 일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괜찮게 돈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도 돈을 갖다 줬는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따로 살았는데 부부간에다가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대학 동창생인 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집에서 살다시피 했단 말이. 네.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이 집에 그저 대학생 때부터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와서 자기는 새끼 먹고 집으로 갈 때면 또 이 집에서 좀 싸준단 말이에요. 식구들 것도. 네. 그러니까 그저 이 집이 먹여 살린 거나 같죠. 한번 내 동무에 그 동생이 또 왔다 갔거든요. 왔다 갔는데 왔다 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딸 식구가 하룻밤 사이에 4명이 몽땅 도끼로 참살됐어요. 막 집안이 피바다가 됐어요. 아, 누가 와서 살해를 한 겁니까? 살해를 했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먹여 살리다시피 한 대학 동창생이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 동무가 일본에서 동생이 왔다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30만 엔 딸한테 줬단 말입니다. 30만 엔이면 하나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국 돈으로. 네, 한국 돈으로 하면 30만 엔을 주면서 딸한테다가
이거 가지고 다음에 삼촌이 올 때까지 살아라. 저절해서 살아. 30만 내면 상당히 북한에서는 많은 돈입니다. 보통 한 가정에 10만만 있으면 1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만 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일본에서 그 삼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통보도 안단 말입니다. 거의 숨기지 않고 그만큼 지냈으니까. 그랬는데 살해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범인이 체포됐는데 보니까 이놈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식구를 이제까지 먹여 살리던 식구를 돈 30만 때문에 참 살아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날마다 와서 그저 TV도 그 집에서 보고 식사도 그 집에서 하고 어제 식구나 다름없이 그랬으니까 돈이 어디쯤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처벌됐습니까? 처벌됐죠. 체포됐으니까. 그 우리 동무가 나를 보고 군단 말이에요. 가와사키상, 내 딸 자식 식구 4명의 값이 30만 엔밖에 안 됐어요. 목숨값이. 네, 목숨값이 30만 엔이에요. 뭐이라 하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의 사회가 진짜 지역의 지역까지 나는 다 봤어요. 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잡아서 자기가 먹는 것밖에 아니라 잡아서 그것을 국수 꾸미로 만들어서 아들이 사람을 잡고 애미는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아, 그게 소문은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내가 한때 품질 감독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직업이에요. 그것은 각 이 공장 기업소에서 상품을 생산하면 북한에도 그 검사제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검사해서 이 국가 품질 감독원의 도장이 없이는 상품으로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한이 있는 기관이죠. 원래는 조선노동당원이 아니고는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우연히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부비서를 하던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지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해보면 북한 사람인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사람도 내하고 좀 이렇게 논의를 하기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대량 아사시대가 되니까 하루 탁 모이라고 들어오는가. 그 사람이 사람을 16명을 잡았다는 게란 말입니다. 네? 인육을 팔려고요. 네. 어머니가 국수 장사를 하는데 국수 구미로 사람 인육을 썼다는 게란 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로 말세다. 네.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미쳐버렸죠. 들어가는 배고픔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거죠. 아니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팔고 그러고도 멀쩡하게 돌아다닙니까? 정신적으로 뭐 충격을 받거나 본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체포될 때까지는 몰랐으니까요. 체포를 했습니까? 체포했어요. 북한 그 사람 체포했어요. 누군가가 일로 바치죠. 그 이상하다. 그럼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한 주민들 반응은요?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충격은 안 받습니다. 그저 배가 고플 때 배고프면 사람이라도 잡아먹지. 쉽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특정한 곳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꽤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예. 그럼 주로 누가 뭐 어린아이, 노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까? 야,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죠. 우리 아파트에서는 자기 딸을 엄마하고 아들이 잡아먹었어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그 병이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그렇게 위생사업이란 상태가 나쁘니까 그때 콜레라가 돌았는지 그래서 그 집 딸이 아파했어요. 네. 아팠는데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먹을 게 없는 거하고 하루 종일 돌아치던 엄마가
저녁에 집으로 와서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 보고 누나 아직 살아있니? 응, 아직 있어. 그러니까 야, 보게 끌어내오라. 동생 보고 누나를 또 보게 끌어내오라. 이렇게 하고는 둘이서 누나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걸 누가 발견했는가? 우리 회사 사장의 딸이 그 더시는 이 쓰레미장이라는 게 있어요. 쓰레미장이라는 게 아래에는 자동차가 들어가게 돼 있고 위에다가 쓰레기로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멍탄을 떼기 때문에 구멍탄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며칠에 한 번씩은 다 버려야 네, 돼요. 재 이렇게 예. 걷어내고. 예. 그런데 우리 사장의 딸이 아침에 새벽에 그 구멍탄재를 버리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데 사람 발은 붙어 있고 그다음에 뼈다귀만 있고 연기 톡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통보됐죠. 통보됐는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집이 그 남편은 이미 굶어 죽고 없고 엄마하고 자식 둘이 살았댔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그 누이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발은 어찌 안 먹었는가 하니까 너무 더럽기 때문에 못 먹었다는 게란 말이에요. 사람 사해가 아니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이 나라에도 종교라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 않겠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너무나 그 인간 사회의 막바지까지 다 봤기 때문에 내 자신이 종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가 존재한다면 아무런 죄도 없는 북한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겠습니까? 그것도 굶어 죽겠습니까? 제가 탈북자분들이랑 이렇게 여러 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열흘 정도 굶으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진짜입니다. 사람이 열흘 굶으면 죽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니까 열흘 남아 살지 물도 안 마시고 그 아무것도 안 먹으면 열흘이면 죽습니다. 그 이산 영화에서 그 사도세자가 네. 디제 안에서 야들만 그렇습니다. 네. 그때 물도 안 먹이고 아무것도 안 먹였잖아요. 열흘이면 죽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8일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물도 안 먹으면 8일이면 사망이고 일주일이면 죽습니다. 물 먹으면 좀 더 조금 더 버틸 살고. 수는 있지만 근데 열흘 동안 그 음식을 못 먹으면 정말로 눈이 뒤집혀서 뭐 지나가는 모든 게 먹을 걸로 보이고 예. 뭐 글쎄 그 사람을 잡아먹은 것도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로 보였다. 예? 그런 사람 죽인 다음에 잡아서 물어보면 그렇다. 그런단 말이에요. 도끼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거는 1976년 8월 18일에 네.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8.18 도끼 만행이라고 네, 하는데 이것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떠들었고 또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 준비를 일반인들까지 다 시켰으니까 뭐 그 배낭 안에 그 전시 필요한 거 다 요크나면 30몇 가지 돼요. 그렇게 하면 한 30kg 돼요. 직장에서의 애기를 얻고 그 배낭을 메고 냈다 떼야 돼요. 그런 거 해봤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비상소집 했기 때문에 아는데 덕기만행 때도 그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 선전을 했는가? 네. 미국 놈들이 먼저 공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다르죠. 네. 다르죠. 다른데 진짜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단 말입니다.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놈들을 때려 부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의 미루나무는 미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작전해서 다 잘라냈고 또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인가요? 아무튼 한국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김일성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러나 북한 공식 주민들도 사과를 한 거는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는 절대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사과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정보로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지만은 그 북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 전쟁이 날까봐 그렇게 생난리를 쳤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 당국이 그만큼 위협을 느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일 그 심행기 푸에블로 사건 때, 네. 푸에블로 납치했을 때, 네, 원산항으로 네. 끌고 갔었죠. 그때 굉장했어요. 그때 나는 이미 직장 다닐 때인데 그때도 막 그저 밤낮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부터 시작해서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네. 또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이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쟁이 난다,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군사훈련 했죠. 날마다 군사훈련하고 군대들은 다 신발 벗지 못하고 신발 신은 채로 자고 얼마 동안 그렇게 준전시 상황을 유지했습니까? 그때 몇 달 동안 그랬을까? 한 반년은 아마 그런 게 아니에요. 푸에블로호 사건 예, 때문에. 푸에블로호. 8.18 때는 어땠습니까? 8.18 때는 한 2달 그랬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남북 공동선언 이후락 박성철 만나고 그랬을 때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선전했습니까? 그때는 70년대 초반이었죠. 공동선언은 사설로 해서 읽어줬어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로 통일이 다가오는 거하고 그 공동선언 들으면서 아침 저 회자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저 가사키 운다 이랬었어요. 그 왜 북한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말에 그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수저 지나간다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거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공동선언이라든가 이런 남북 통일에 대한 이런 일 때문에 바싹 긴장하고 또 거기에 그 기쁠 때는 눈물이 나고 네. 그러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난 당장 어떻게 남북이 어떻게 안 될까 하고 기대를 걸었었는데 오늘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남쪽에서 인식하는 사건하고 북쪽에서 배우신 또 겪으신 거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많죠. 왜 그런가? 북한 정부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선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같은 거는 일본에서 좀 정보 루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 짐작이라도 한국에 대해서 정확히 짐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이 북한의 정부의 그런 선전에만 하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미군 놈들을 때려붙이고 한국 사람들 쳐부시고 그게 기본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네요. 많이 그 차이죠. 통일이 되면은 이 간극을 좁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북한 국민들은 이제는 겪을 만큼 겪었고 탈북자들이 3만 명이 지금 와 네, 있잖아요. 한 3만 5천쯤 되죠. 그 사람들이 적응되잖아요. 네. 이 사회에. 그거는 어른 데는 인차 사람들이 적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6.25가 남침이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예, 6.25가 어찌 그런가 북한에서는 계속 6.25는 한국에서 쳐들어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딱 한 번 내가 대학 그때 3학년 때쯤 됐겠는지 강연회라는 거 하잖아요. 네, 강연재강. 강연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수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때 딱 한 번 뭐라 했는가 한반도 전쟁을 북이 일으켰다는 소리를 네. 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그때 북한 안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자는 풍이 굉장히 불었댔어요. 그게 몇 년도쯤 됩니까? 그게
60한 2, 3년도. 근데 왜 그럼 그때 북에서는 다시 전쟁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6.25는 38선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완전히 한반도 전체를 차지해야 된다는 때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박성철이가 처단당했던가. 부수상. 예. 어쨌든 반대파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못했단 말입니다. 네. 못했는데 그때 그 김일성파가 내밀겠다. 네. 그 내밀겠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딱 한 번 강연회 때 북에서 쳐들어갔다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한번 인정한 적이 있는 거군요. 네. 내부적으로. 나는 그 강연회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하는구나. 강연회라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강연이 내려온 내려오니까. 거를, 네. 예. 그럼 북이 내부적으로 6.25가 자기들 남침이었다는 걸 인정한 적이 딱 한 있는 번만 거군요. 있었습니다. 나 그때 잊어먹잖아요. 너무나도 상상 외의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그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6.25 관련 아니 남쪽이 먼저 밀고 올라갔으면은 어떻게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겠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시골 같은데 이제 뭐 농업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가면 그 할머니들이 예전에 미군들이 여기 와서 내가 미군들 본 적도 있다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런 거 전혀 안 가르친다면서요. 안 가르칩니다. 아니 미군이 여기까지 왔나 깜짝 놀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이제 뭐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걸 보면 북한에서는 6.25를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로 나눠서 가르친다면서요. 그러니까 1차 시기가 6.25부터 이제 낙동강까지 자기들이 그렇죠. 밀고 내려간 거. 2차 대전은 인천 상륙작전부터 이제 쭉 밀린 거. 그다음에 이제 3차 시기는 여기서는 일사후퇴 때라고 하는데 중공군 잠전에서 이제 밀고 내려온 거. 그래서 왜 2차 시기는 안 가르치나 2차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궁금했는데 한국에 와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니까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전혀 배워본 적 없으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나. 안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월미도라는 게 있죠. 네. 북한에 월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북한군이 월미도를 어떻게 사수했는가 네. 하는 걸 그런 걸 선전하지 네. 미군이 이렇게 상륙작전을 해서 월미도를 밀었다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수했나 그런 얘기는 또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다만 북한군이 용감하고 정당하고 그런 것만 계속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6.25 관련 탈북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월미도 그 영화에서 본 잊지 못할 장면이 있다. 그 어떤 어린 여자 병사가 있었는데 이 전선줄이 끊어지니까 네.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연결해서 통신을 하게 만든다고. 근데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통신이 안 된답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 영화는 그렇게 찍었어요. 네, 영화는 그렇게 찍어서 손에다가 네. 이쪽 손에다가 저 네. 밑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은 죽었다 말입니다. 근데 실제야 그렇게 안 되지요. 그리고 북한은 월미도 체육단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 월미도 전투를 굉장히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네. 아니 자기들이 완전히 그냥 기습작전으로 졌는데요. 그것도 김일성의 오판으로 졌는데 네. 그런데도 그 몰살했잖아요. 월미도는 네. 몰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감하게 마지막까지 싸워라 그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월미도를 전형적으로 내보낸 거예요. 네. 6.25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 가와사키 선생님은 남침이라는 거를 아셨습니까? 나는 남침이라는 거 그때 대학 때 그랬다 했죠. 네. 그렇게 하고 내가 대학 졸업하고 설계실에 큰 공장에 설계실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설계실에 설계원 안에 서울로 제일 먼저 오토바이 타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죠. 북한에서 먼저 나갔다. 아. 그 사람 자기가 제일 먼저 서울 시내에 들어갔다니까. 유경수 탱크 부대. tan크 부대 먼저 먼저. 오토바이 네. 부대. 오토바이 부대 성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서울 시내 제일 먼저 진공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그럼 그때
남침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북한에서는 계속 북침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밖에다 할 수는 없고. 나는 바깥에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남침이 어렸다고 나는 인정을 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계속 가르치는 북침 그거는 전혀 인정 안 했죠. 네. 다만 내가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나가면 내가 목숨이 달아나니까 안 네. 했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을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자, 진짜 백이 영웅이라고. 당신은 진짜 백이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방한하셔서 따님이랑 같이 동작동 국립묘지도 다녀오신 걸로 네.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소 거기 이제 대통령 묘역들이 있는데 참배하신 거군요. 네. 네.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 한국에 올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스럽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한국을 만들어 놓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한국을 만든 그 바탕은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만든 생각하고 것이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난의 행군 얘기를 좀 더 여쭤볼까 하다가 너무 끔찍해서 네. 진짜 끔찍한 장면이 가득합니다. 네. 하루는 내가 둘째 사위를 데리고 둘째 사위네 집이 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사위하고 둘이서 장거리 버스 타야 되거든요. 교회 버스 타야 네. 되는데 교회 버스는 그때는 휘발유로 따주든지 비싼 돈을 내든지 네. 해야 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가서 사람들이 쭉 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이는데 아이들은 모이거든요. 네. 배고픈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저 이제는 너무 배고파서 쓰러져서 이제 당장 목숨이 떨어질 아이도 있고. 꽃제비들. 네. 네, 꽃제비들이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눈이 또롱또롱해서 있는 아이도 있고. 어쨌든 어른들이 모이는 데니까 무엇인가 줄까 하고 거기에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 그때 그 자리에 한 30명 있었을까 아이들이 가득해 한데 그래서 내가 우리 사우한테 돈을 주면서 가서 개인들이 빵이라 만들어서 네. 내다 팔거든요. 빵을 사다가 아이들 하나씩 넣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런 짓을 절대로 안 해요. 자기 당장 내일이 자기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주고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거는 나는 그때 식당 경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우가 가서 빵을 이만큼 소래채로 가져다가 아이들 하나씩 넣어줬어요. 그 가면 받아서 입에 넣는 아이도 있고 주머니에 그냥 넣는 아이 먹지 못하는 아이들 당장 죽겠는 아이들은 이제는 먹지 못해요. 그래도 받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층인데 아이들 먹기 시작한 거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야. 이 애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빵 먹어서 목에 걸리면 죽겠구나 해서 또 우리 사우한테 가서 이렇게 물에다가 사카린 타서 좀 달게 해서 팔거든요. 물 사다가 먼저 먹이라고 먼저 먹여가지고 그 다음 뭐라 하라고. 그래서 또 우리 사우가 갔다가 조금씩 먹이고 그랬는데 이 애들이 왜 이런 처지가 돼야 되는가? 사회의 미래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는 거,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하는 그런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아무리 정치가 나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빚어내는가? 그 자체가 바로 박정희와 김일성의 성적표네요. 그렇죠. 완전한 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